오늘 그 안드로메다에서 온 디자이너 이야기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번에는 이제 협업할 때 발생하는 그런 이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봤었고, 이번에는 여러분들, 기획자분들이 기획에서 넘기신 부분들에 대해서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을 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지, 어떤 기본 요소, 어떤 구성 요소를 활용해서 하는지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타입베이스랑 타이포그라피 그리고 그리드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기 쉽게 그 개념을 짚어드리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실제 프로젝트 사례 같은 거 들어가지고 또 발표자분이 재밌게 또 준비를 해주셨고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디자이너랑 협업하실 때 많은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45분에서 50분 정도 발표가 진행될 거고요. 발표가 끝나면 늘 하듯이 저희 피드백질도 나눠드릴 테니까 거기다가 또 허심탄회하게 피드백 적어주시고, 또 저희가 1월 24일에는 FI 관련된 세션으로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또 사전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그 피드백지에 또 질문을 적어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또 반영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발표를 위해서 장작 2달간 고생하면서 준비를 하시고, 네, 이게 일정이 좀 미뤄졌거든요. 그래서 원래 12월에 할 거를 지금 1월에 하다 보니 좀, 네, 이렇게 그렇게 된 면이 있어서 어쨌든 많은 좀 준비를 해주신 우리 UI 디자인 1팀의 박지한 PD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UI 디자인 팀 박지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 실 한재기 PD님이랑 정덕주 PD님이 디자이너 그들이 일하는 방식이란 주제로 디자이너가 생각하고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디자인 쉽게 알기란 주제로 디자인의 가장 기본이 되는 타입페이스, 타이포그래피, 그리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제가 집에서 되게 천천히 읽어봤는데 30분을 넘지 못해요. 짧으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되게 유익하실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프로젝트를 진행 시 시안을 공유하면 항상 오가는 말들이에요. 왜 디자이너는 폰트 사이즈 좀 키워달라는 말에, 혹은 다른 폰트로 좀 바꿔달라는 말에, 좀 공간이 남으니 채워달라는 말에 항상 좀 띠꺼운 표정으로 컨셉과 맞지 않다, 밸런스가 흔들린다, 이걸 고치면 전체를 건드려야 한다 등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할까요? 디자이너의 머릿속에 무엇이 들었길래 이와 같은 반응을 보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디자인 관련 피드백의 대부분은 텍스트의 크기나 위치, 공간의 활용, 정보의 그룹핑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래픽적인 것, 즉 컬러나 일러스트 이런 부분은 사실 그렇게 디테일한 부분에서 이슈가 생기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수 그래픽적인 부분은 디자이너의 고유 영역이라고 생각해서인지 의견이 있어봐야 좋은데요, 다른 스타일도 해보면 어때요? 아니면 전 이 컬러가 더 좋은데 정도로 많은 부분을 디자이너에게 위임합니다. 하지만 텍스트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보여드린 것과 같이 디테일한 부분까지 많은 수정이 오가며 트러블이 생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텍스트는 직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 전달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디자이너는 그들의 관점에서 텍스트를 어떻게 다루고 활용할까요? 그것을 이해한다면 디자이너들과 좀 더 원활히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디자이너들이 텍스트를 어떻게 다루고 생각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타입페이스, 타이포그래피, 그리드. 디자이너라면 꼭 알아야 할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세 가지로 구분해 놓긴 했는데 사실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타이포그래피 안에 모두 포함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작은 의미에서 디자인을 한다는 것은 결국 시각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이 말이듯이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의 기본 중 하나는 글입니다. 다시 말해 시각 언어. 그 중에서도 문자를 다루는 학문이 타이포그래피이고, 그렇기 때문에 타이포그래피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타이포그래피의 기초 개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리를 하기 위해선 재료가 필요하듯이 타이포그래피에도 타입페이스라는 재료가 필요합니다. 타입페이스라는 용어가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서체, 폰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엄격히 구분하면 좀 다른 의미긴 한데 너무 깊게 들어가면 어려워지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타입페이스가 타입과 페이스 두 단어로 이루어진 합성어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활자의 얼굴, 즉 그 형상을 의미하는 타입페이스는 서체 그 자체만으로도 시각적인 인상을 좌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체를 선택할 때 우리는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의 성질에 맞는 서체를 선택해야 합니다. 마치 광고에서 제품이나 브랜드의 이미지에 맞는 모델을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위와 같이 기업 혹은 브랜드의 이미지를 위해 개발된 서체 몇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실 올레체입니다. KT는 올레라는 브랜드 캠페인을 통해 역동적인 기업으로 이미지 전환을 시도하였는데요. 그 일환으로 올레체라는 전용 서체를 개발하였습니다. 올레는 스페인의 투 경기장에서 관중들이 외치는 일종의 감탄사라고 합니다. 단어 자체에서 풍기는 미래지향적이고 적극적인 이미지가 올레체에도 담겨 있는데요. 저렇게 펄럭이는 투 깃발 혹은 선봉대 깃발 연상시키는 저런 곡선형의 획 디자인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이러한 올레체는 기업 혹은 브랜드의 광고, 어플리케이션, 패키지 디자인 등 기업의 전반적인 활동에 사용되어 통일된 이미지와 확실한 아이덴티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 서체입니다. 서울 서체는 강직한 선비정신과 단아 여백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조용적으로는 한옥의 열림과 기아의 곡선미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런 서울 서체 역시 서울 거리 표지판, 지하철역의 지하철역 등 공공 디자인에 활용되며 서울시의 도시 정체성과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브랜드 서체 중 가장 많이 알려진 현대카드 서체입니다. 서체의 정확한 이름은 UNI체인데요. UNI체는 카드의 판형의 형태와 비율, 각도를 그래픽 모티브로 삼았다고 합니다. 보신 것과 같이 이런 카드의 형태를 서체 중간중간에 그래픽 모티브로 사용하였고 그 비율과 형태를 많이 따왔습니다. 곡선으로 꺾이는 부분을 카드 형태로 표현했고요. 형태적으로 직선이었고 세로에게 맺은 부분이나 꺾이는 부분을 커팅해서 표현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대카드 서체 역시 현대카드의 각종 프로모션, 어플리케이션 디자인에 적용됐고요. 카드 자체 디자인이나 BI에도 이 전용 서체를 써서 디자인하였습니다. 디자인을 마케팅에 적용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처럼 타입페이스는 서체 자체의 인상과 기업의 이미지와 결합시켜 훌륭한 브랜딩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서체들은 형태적으로 개성이 강해 보는 이에게 확실한 인상을 남겨주는데요. 이러한 서체들은 타이틀이나 짧은 글에는 적합하지만 소설, 신문처럼 정보 위주의 긴 글에는 적합하진 않습니다. 만약 올레체로 쓰여진 소설책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한 글자 한 글자의 개성이 너무 강해 매우 읽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본문 서체는 다소 개성이 없더라도 누구나 편안하게 읽을 수 있도록 가독성이 뛰어난 서체를 사용합니다. 본문용 서체를 몇 가지 예로 들자면 우리가 많이 쓰는 윤고딕 시리즈나 판돌고딕, 윤명조, 릭스고딕, 명조 등이 있고요. 온라인상에서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도둠이나 굴림, 맑은 고딕, 나눔 고딕 등을 많이 사용합니다. 모바일에서는 각 디바이스마다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디바이스 전용 서체를 사용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서체를 선택할 때 디자인의 목적이 단순히 정보 전달인지 아니면 시각적 인상을 주기 위함인지를 잘 구분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즉 서체를 선택하는 기준은 사용 목적에 맞는 서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발표가 있기 전 설문에서 어느 분이 폰트를 고르고 나면 엉망인 경우가 많은데 폰트를 잘 고르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위에서 말한 개성과 정보 전달의 두 가지 관점에서 목적에 맞는 폰트군을 찾으시고요. 그 안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느낌에 맞는 서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본문용은 위에서 소개해드린 서체들이 많이 쓰이고 몇 가지 자주 쓰이는 폰트군들을 소개시켜드리자면 디자인에 좀 자연스럽고 감성적인 느낌을 주고 싶을 때 이런 송글씨체를 많이 사용합니다.
손글씨체는 개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쓰일 경우 짧은 문장으로 쓰는 게 좋고요. 고딕 종류의 서체와 섞어 쓰면 균형감 있게 쓸 수 있습니다. 주로 봄날이나 클레어 풀테드, 나눈 손글씨체 등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신뢰감 있고 전통적이고 격식 있는 느낌이 주고 싶을 때 명조 계열의 서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조 계열 서체 또한 고딕 계열의 서체와 많이 섞었으면 서로 대비가 되어 더욱 돋보이게 됩니다. 귀엽고 친근감 있으면서 너무 또 프리하지 않은 느낌을 주고 싶을 때 이런 둥근 느낌의 고딕 계열의 서체를 사용합니다. 이런 서체는 너무 과하게 쓰면 좀 유아틱해질 수 있으니 그럴 의도가 아니라면 좀 적절하게 사용해주세요. 대표적으로 자주 쓰이는 서체군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좀 더 많은 정보가 보고 싶다면 이 두 사이트를 한번 방문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서체를 만드는 대표회사에서 운영하는 폰트샵인데 다양한 서체를 예제와 함께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럼 목적에 맞는 적절한 서체를 선택했으면 이제 그 서체를 운영해 봐야겠습니다. 사실 타이포그래피는 매우 광범위한 디자인 활동입니다. 전통적인 활판 인쇄술부터 서체 자체를 디자인하는 것, 글들을 읽기 쉽게 조종하고 의미를 그룹화하는 것 등 넓은 의미에서 타입이 주가되어 행해지는 총체적인 조형 활동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BI의 워드마크처럼 서체 자체의 형을 디자인하는 것, 우리가 캘라그래피라고 부르는 것들, 많이 봤던 타이포를 이용한 포스터 디자인, 그리고 신문, 책 등의 편집 디자인,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텍스트 기반의 UI, 타입을 이용한 광고, 전시 공간의 디자인 등 글자를 활용한 총체적인 조형 활동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타이포그래피들은 주로 포스터나 프로모션, 브랜딩 등 시각적으로 개성이 강한 타이포그래피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비스 디자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화려한 타이포그래피보다는 좀 더 정보 전달 유지의 기능적인 타이포그래피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문자들의 자간, 행간, 정렬, 글줄의 길이 등을 조절하여 가독성을 높이고 크기, 굵기, 기울기, 밑줄, 컬러, 그리드를 이용하여 정보를 나누고 그룹핑합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우니 실제 진행했던 이벤트 제작 과정을 통해 타이포그래피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이미 프로젝트에서 했던 발도장 찍기 이벤트인데요. 최초 받아본 기획서입니다. 기획서의 내용을 실제 이벤트 페이지 사이즈 안에 그대로 타이핑해 갔습니다. 블로그에 들어갈 이벤트 페이지이기 때문에 가로는 650픽셀로 했고요. 세로는 콘텐츠의 양에 맞게 대략 1100픽셀 정도로 잡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기획서의 내용 중 가장 강조해야 될 부분을 고릅니다. 크게는 타이틀과 경품 획득 기준, 상세 이벤트로 나누어 있는데요. 편의상 타이틀을 A영역, 경품 획득 기준을 B영역, 상세 내용을 C영역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저는 타이틀 부분을 가장 강조하여 사람들의 시선을 끈 후 경품 획득 기준, 상세 내용 순으로 사용자의 시선을 쭉 이끄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타이틀 부분을 가장 크게 강조하고 B영역을 그 다음 크기로 강조하고 나머지 C영역을 밑으로 쭉 뿌려줬습니다. 그리고 영역마다 각각의 타이틀과 본문을 명확하게 구분해주기 위해서 저런 굵기의 차이를 주었습니다. 컬러는 시선에 방해가 되니 우선 빼보고 나중에 다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영역 안에서도 재미를 주기 위해 카피를 메인과 서브로 나누고 크기와 굵기의 차이를 주어 좀 더 역동적으로 읽히게 하였습니다. B영역도 마찬가지로 타이틀과 본문 간의 차이를 더 명확하게 했고요. C영역은 이벤트 내용과 발표일 사이에 공간을 둬서 두 정보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좀 더 명확한 그래핑과 가독성을 위해 서체들의 자간과 행간을 조절하였고 C영역에서 반복되는 불필요한 단어들을 제거가 합쳤습니다. 여기서 문서나 PPT를 작성할 때 팁 하나 드리자면 남들과 똑같은 서체를 썼는데도 내가 작성한 게 좀 엉성해 보이거나 잘 읽히지 않을 때 서체들의 자간이나 행간을 한번 조절해 보세요.
글들이 훨씬 읽기 쉽고 단단해 보일 것입니다. 자, 처음에 비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이 보이나요? 이만하면 정보의 구분도 명확하고 읽히는데도 별 무리는 없습니다. 근데 너무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심심하고 매력적이지도 않고 이벤트가 아니라 그냥 문서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재미를 주고 심미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그리드 위에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른 섹션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단순히 재미와 심미성을 위해 그리드를 사용하진 않습니다. 정보를 좀 더 쉽고 효율적으로 설계하기 위해 사용하는데요. 여기서는 사용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를 좀 더 효과적으로 설명해 드리기 위해 순서를 바꿔봤습니다. 갑자기 그리드란 용어가 나와서 그리드가 뭐지?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조금 뒤 다루겠지만 지금 설명을 위해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그리드는 디자인을 하기 위한 작품의 뼈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런 모는 종이와 같은 구분된 선 안에 디자인의 요소나 텍스트를 배치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오른쪽 외과 같은 경우 영역을 6단으로 나누고 그 안에 콘텐츠를 배치했고요. 왼쪽 예제 같은 경우 4단 그리드를 이용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위 디자인을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3단 그리드를 기반으로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그리드를 3단으로 구성한 이유는 콘텐츠 양이 그리 많지도 않고 짝수보다는 홀수가 좀 더 흥미로운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홀수는 비대칭으로 짝수는 대칭으로 콘텐츠의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대칭 구조는 안정감을, 비대칭 구조는 긴장감을 느끼게 합니다. 쉽게 말해서 짝수는 반반이 되지만 홀수는 반반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균형감이 좀 긴장감을 느낄 수 있는 구조가 홀수 구조입니다. 그리드에 맞춰서 이렇게 2열로 구분되어 있던 C형의 텍스트를 1열로 합쳤습니다. 그로 인해 텍스트를 위에서 아래로 좀 더 쉽게 읽어 내려갈 수 있게 됐고요. 기간은 이벤트 페이지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1단으로 넣었습니다. 그로 인해 강조를 하는 동시에 시선의 흐름이 다이나믹하게 됐습니다. 비어있는 밸런스를 맞춰 기간과 같은 1단 영역에 배치했습니다. C형의 텍스트를 좀 더 간소하고 강조할 부분은 크기와 굵기의 차이를 두어 더 강조했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은 흐리게 얇게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정보의 약이 생기게 되었고 정보의 관계들이 좀 더 명확해져 읽기도 쉽고 심미적으로도 더 좋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포인트 컬러를 주어 강조할 부분을 더 강조했고요. 이렇게 가로로 화면을 나눠서 시선의 흐름을 방해하던 B형에게 비지 컬러는 빼고 대신 배지 형상의 그래픽을 넣어서 이벤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그리드를 사용함으로써 눈이 쉴 수 있는 여백이 생기게 됐고 그로 인해 공간의 대비가 생겨 관계가 명확해지고 텍스트들을 좀 더 집중해서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대비라는 용어가 자꾸 나오는데요. 디자인에서 대비는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요소들이 크고 작고 굵고 얇고 진하고 흐리고 컬러가 있고 없고 여백이 있고 없고 이런 대비를 통해 명확한 관계가 형성되고 그로 인해 정보들이 잘 전달되게 됩니다. 많이들 겪어보셨을 텐데 대부분 기획서를 받아보면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그렇게 되면 사실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말과 같습니다. 크고 작은 게 명확해야 둘 다 잘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비지에 지도를 넣어서 그래픽적으로도 컨셉을 살렸고요. 컬러와 그래픽 요소를 좀 더 디테일하게 다듬어 마무리 지었습니다. 좀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이처럼 우리는 타이포그래피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그리고 심미적으로도 훌륭하게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살짝 언급하긴 했는데 알아두면 좋을 타이포그래피 팁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텍스트를 다룰 때 현관이나 자간을 조절하는 것은 가독성에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서체들은 자체적으로 사이즈나 굵기에 따라 최적화된 자간과 현각값을 가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서체들은
디지털 시대 이전에 만들어진 선체들이 많고 그때 인쇄 환경에 최적화되기 때문에 현재 환경에 맞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최근 만들어진 선체의 경우 많은 부분 해결됐지만 사용자가 디자인을 접하는 환경에 따라 조금씩은 조정해줘야 한다. 이것도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고딕 300 시리즈로 포토샵 화면에서 아무 조정 없이 바로 작성한 문서입니다. 이건 조정을 한 문서이고요. 좀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되게 소소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럼 두 개를 비교해가면서 텍스트를 한번 직접 읽어보세요. 자세히 읽으려고 하면 좀 차이가 느껴지실 것 같은데 사람들은 글을 읽을 때 글을 쓰여진 방향으로 시선을 이동시키면서 읽습니다. 당연한 말인데요. 근데 자간이나 단어 사이의 간격이 이렇게 너무 넓을 경우 중간에 흰 공간들이 부합되어 시선의 흐름을 방해해 텍스트가 읽기 어렵게 만듭니다. 시선이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공간들이 자꾸 생기면 밑으로 막 삐치고 그렇게 되면서 텍스트를 읽기 어렵게 만들고요. 행간 또한 너무 좁을 경우 윗줄과 아랫줄의 텍스트 부분이 힘들어지게 되고 또 너무 넓을 경우는 윗줄에서 아랫줄로의 자연스러운 시선 흐름이 힘들어져 가독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선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고려하여 행간과 자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가까이서 읽는 문서의 경우 행간은 서체 사이즈의 1.5배가 적당하고요. 자간보다는 단어 사이보다는 행간이 더 넓어야 가독성이 높습니다. 명조계열 서체 같은 경우 고딕보다는 글자의 요소가 많기 때문에 행간을 더 넓혀줘야 합니다. 물론 절대적인 수치는 않고 상황에 따라 조정은 필요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디자인 시 서체의 적정 개수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 또한 딱히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디자인의 의도나 목적에 따라 그리고 다른 그래픽 요소와의 관계에 따라 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보통 통일성을 위해 하나의 서체에 굵기나 사이즈의 차이를 줘서 정보를 구분해주지만 좀 더 명확한 구분이나 이벤트, 프로모션 같이 시각적인 재미를 주고 싶을 때 과하지 않게 두세 개 정도의 서체를 섞어 쓰기도 합니다. 비교를 해보자면 이거는 한 종류의 서체의 사이즈와 굵기의 차이만 줘서 디자인을 한 것입니다. 서체 두 종류를 더 추가해봤습니다. 상단 타이틀에는 손글씨체를 써서 자유스러운 느낌을 주었고 서브 타이틀에는 명조계를 써서 정보를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해 주었습니다. 세 가지를 썼지만 이 정도까지는 그리 과하지 않게 보기에도 좋습니다. 한 종류의 서체를 더 추가했습니다. 메인 타이틀을 원래체로 바꿔서 강하게 개성을 부여했는데요. 눈에는 확 들어오지만 조금은 정신이 사나워 보입니다. 텍스트들이 위에서 아래로 매끄럽게 읽히지 않고 조금씩은 끊기는 느낌도 들고요. 여기서 서체 하나를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각각의 문장 모두가 강하게 시선을 끌지 않나요? 메인 타이틀부터 서브까지 모두 자기 개성을 뽐내기에 바쁩니다. 물론 그로 인해 눈에는 팍팍 잘 들어옵니다. 하지만 시선만 끌군 아름다워 보이지도 정보가 잘 전달되지도 않습니다. 모두가 자기 목소리만 낼 뿐입니다. 폰트 개수에 대해서 좀 감이 오시나요? 네. 아까 브랜드 서체에서 잠깐 말했듯이 서체는 자신만의 강한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성이 강한 서체 여러 개를 동시에 보여주면 모두 각자의 목소리만 내기 때문에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성이 강한 서체를 쓸 때에는 나머지 서체는 노멀한 서체를 사용하여 밸런스를 맞춰줘야 합니다. 지금 보여드린 예제들은 단순히 텍스트로만 구성되어 있는데요. 실제 제작에서는 플러스 그래픽 요소까지 고려해야 하고요. 한 페이지에서 끝나는 디자인인지 여러 페이지인지 또 프로모션용인지 본문용인지 정보의 종류가 많은지 적은지 등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서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디자인의 레이아웃을 잡을 때 주로 그리드 시스템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드는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의 질서를 부여하여 독자가 정보를 쉽게 얻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본질적으로 말해 그리드는 작품의 뼈대입니다. 그리드는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의 종류와 양, 그리고 목적에 따라 그 형태가 달라집니다. 보통 소설이나 수필같이 긴 글 위주의 글은 이렇게 통으로 된 매뉴스크립트 그리드를 사용하고요. 신문이나 정보가 많은 웹사이트 같은 경우 이렇게 정보를 나누기 쉽게 여러 단어로 나눈 컬럼 그리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좀 더 다이나믹하고 창의적인 결과가 필요할 경우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복합 그리드나 조금 미끄러진 사선 그리드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냥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그리드를 컬럼을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정보의 양과 목적에 따라 비율을 조절하겠지만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비율과 법칙이 있는데요.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자면 황금 비율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피타고라스의 정에서 출발한 이 비율은 어떤 양을 두 부분으로 나눴을 때 각 부분의 비가 가장 균형 있고 아름답게 느껴지는 비율입니다. 보통 1.618 대 1인데요. 황금비는 자연이나 예술, 건축 전반에 많이 찾으실 수 있습니다. 디자인에서도 그래픽 엘리먼트를 그리거나 이렇게 페이지 레이아웃을 잡을 때 많이 응용합니다. 3등분의 원칙입니다. 사진 찍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많이 들어볼 원칙일 것입니다. 화면을 가로와 세로 방향으로 각각 3등분하면 9개의 사각형과 4개의 교차점이 생기는데요. 디자인에서 중요한 요소를 이렇게 교차점 중 하나에 위치시키면 보기에도 흥미로우면서 심미적으로도 훌륭한 결과물이 나온다 라는 원칙입니다. 사실 3등분의 원칙도 황금 비율과 관련이 깊습니다. 황금 비율을 간단하게 한 형태가 3등분의 원칙이기 때문인데요. 황금 비율이 1.618 대 1이라면 3등분의 원칙은 1.66 대 1로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황금 비율을 나누는 쉬운 방법입니다. 3등분의 원칙이 적용된 예 몇 가지를 보자면 이렇게 사진 속의 두 인물의 얼굴이 정확하게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비대칭성은 흥미로우면서도 심미적으로도 훌륭한 구성을 가져옵니다. 영화 어백 포스터입니다. 가로 3분의 2 지점에 위치한 오브젝트는 시선을 집중시키는 동시에 긴장감을 유발시킵니다. 보통 주요 오브젝트를 화면 정가운데 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구성은 주목도와 몰입감은 높여주지만 너무 안정적이어서 큰 재미를 주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약간은 가운데에서 벗어난 위치에 놓으면 그로 인해 생기는 비대칭성이 화면의 생동감과 재미를 불어넣어줍니다. 생동적인 사진을 찍고 싶을 때 한번 고려해볼 구성입니다. 3FTM이라는 영화 포스터인데요. 세로 3분의 2 지점에 위치한 이런 분홍색 오브젝트는 화면에 흥미를 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시선을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유도해주면서 주요 텍스트들을 모두 읽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시선의 흐름이 이렇게 가면서 주요 텍스트를 다 읽을 수 있게 도와주죠. 이러한 오브젝트의 위치를 잡는 용도 이외에도 웹이나 편집 디자인 시 레이아웃을 잡을 수 있게 그리드 시스템에도 응용할 수 있습니다. 웹에도 많이 쓰이는 그리드 시스템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자면 웹에서는 빠른 프로토타이핑과 협업을 위해 960 그리드 시스템을 많이 이용하였습니다. 960 그리드 시스템은 1024-768의 해상도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으며 플렉서블하게 다양한 레이아웃을 지원할 수 있어 빠른 프로토타이핑이 가능합니다. 주로 12단 그리드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 이유는 10이라는 숫자가 2, 3, 4, 6의 공배수이기 때문에 레이아웃을 이렇게 12단으로도 혹은 6단으로도 4단으로도 2단으로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같은 2단 레이아웃을 사용하더라도 다양한 비율로 콘텐츠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12단의 그리드를 활용한
사이트들 몇 가지를 소개시켜 주자면, 우리에게 친숙한 앱 개발사로 알려진 태포 사이트도 이렇게 12단 그리드를 사용했고요. 이처럼 되게 자유롭게 배치되고 있는 것 같은 사이트도 사실은 12단의 그리드를 사용하여 디자인하였습니다. 정보의 양이 많아 더 세밀한 구성이 필요할 때 16단 그리드도 많이 이용하는데요. 우리가 많이 봤던 포털 사이트들이 16단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개편된 다음과 같은 경우 이렇게 16단 그리드를 활용했습니다. 특히 레이아웃에서 왼쪽과 오른쪽의 컨텐츠 영역의 비율을 1.618대 1로 하여 황금 비율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네이트의 경우도 이렇게 배너 영역까지 포함해서 16단 그리드를 활용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가로 넓이 값이 이렇게 줄어들어 15단이 되긴 했지만 큰 틀에서 보면 960 그리드 시스템을 응용했습니다. 최근 들어 PC 모니터의 해상도도 많이 커졌고 모바일 시대로 환경이 변하면서 디바이스별로 다양한 해상도가 존재하게 되었는데요. 1140 그리드 시스템은 시대의 변화에 맞게 1280 해상도에 최적화되었고 각 그리드의 위드 값이 픽셀로 고정된 게 아니라 퍼센트화 시켜서 브라우저의 크기에 따라 유연하게 변하게 됩니다. 적용된 사이트를 보자면 이렇게 브라우저의 크기에 따라 768보다 크기가 크면 컬럼 수는 그대로 유지한 채 전체적으로 해상도에 따라서 위드 값이 줄어들게 되고요. 768 사이즈 이하로 줄어들면 한 컬럼으로 레이아웃이 변하는 반응형 웹으로 구현되었습니다. 위에서 보신 것과 같이 최근 대부분의 웹사이트들이 브라우저의 사이즈에 맞게 레이아웃이 변하는 반응형 웹으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KTH에서 서비스하는 푸딩2나 플레이 등도 반응형으로 제작되어 있고요. 다른 포털들이나 기업의 IR 사이트 등 최근에 만들어진 사이트들의 대부분이 사용자의 환경에 최적화될 수 있게 반응형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그리드 시스템도 더 이상 고정형이 아닌 유동형 그리드 시스템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같은 서비스라도 스크린의 크기에 따라 레이아웃이 변하고 그리드의 컬럼 수나 사이즈가 늘어나기도 또 줄어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그리드 시스템은 편집 디자인부터 온라인상의 디자인까지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타입페이스, 타이포그래피, 그리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디자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됐나요? 사실 디자이너들이 알고 있는 기본이라고는 하였는데 이런 기본적인 이론들은 꼭 디자이너가 아니라도 매우 유용하게 업무 혹은 일상생활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업무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PPT 발표 문서를 만들 때 위에서 이야기한 타이포그래피 이론이나 서체 선택 기준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사진을 찍을 때 상등분의 원칙이나 황금 비율을 적용하여 구도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이나 사진, 예술작품 등을 감상할 때 이런 원리를 알고 본다면 더욱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같이 애자일하게 일해야 하는 상황에서 프로젝트 모두가 디자인을 보는 눈이 생기게 된다면 우리가 만드는 결과물의 수준 또한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질문 있어요. 아까 잠깐 나왔던 타이포를 큰 소리로. 포스터 디자인. 큰 소리로. 타이포로 이용한 포스터 디자인 아까 잠깐 보다가 생각났는데, 네. 영어로 이렇게 타이포를 하면 예쁜 폰트도 많고 보기에도 이렇게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한글로 하면은 이런 특히 포스터 디자인이나 이런 거에서 많이 제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좀 디자인, 포스터 디자인 같은 용어로 쓸 수 있는 한글 폰트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료식이나 그런 게 있어요. 팁이나 뭐. 저희도 되게 아쉬워요. 한글은 정말로
서체 종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타이포그래피 같은 개념도 외국 서양의 역사에서 시작됐고 외국 서체 같은 경우는 그 서체 폰트를 개발하는데 한 3, 4개월이면 충분하는데 한글 같은 경우는 거의 1년 이상이 걸린대요. 그래서 그리고 한글은 또 그런 다른 기술이 필요해요. 그냥 영문으로 쓴 것보다는 좀 더 다른 한글만의 그런 신비성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렵고 서체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드린 그 샵을 한번 방문해 보세요. 여기가 한돌고딕이랑 윤고딕이라고 어딨냐?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폰트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퀄리티 있는 한글 폰트들이 예제랑 함께 있어요. 대신 무료예요. 무료는 솔직히 그렇게 퀄리티 있는 폰트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디자이너들도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거는 뭐 차차 네이버 같은 나는 고딕 같은 사찰을 많이 개발하면 나아질 것 같습니다. 또 또 있으신가요? 디자인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요리를 할 때 어머니들한테 물어보면은 조미료 같은 걸 말아서 넣어라 하시지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검색을 해서 뭐 몇 스푼을 넣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숫자를 알려줘야지 요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하실 때 뭐 자간 같은 거 아니 흰가루 같은 거를 뭐 글자 크기 1.5배라고 하신 것처럼 그렇게 수치를 정확하게 이렇게 나왔을 때 잘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이제 이해하기 쉽거든요. 그런 거 말고 뭐 단락과의 간격이라든가 어떤 섹션 사이의 간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전문가들이 할 때 그리드 같은 거에 근데 그 부분은 솔직히 딱 정해진 기준은 없고, 그러니까 시각적인 훈련이 돼야지만 느낄 수 있는 거지. 이거는 뭐 정답처럼 A는 B고 뭐 1+1은 2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1.5배 이런 것도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서 본문을 활용했을 때 이야기고, 저는 사인물 같이 먼 데서 볼 경우는 그 사각을 좀 더 넓혀줘야 되고, 그 예술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밑에서 위를 보는 경우는 밑에 영역을 좀 더 크게 크게 해갖고 비율이 맞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상황에 따라 다 다르고 뭐 그거에 좀 시각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뭐라고 딱 이거는 이거다 이거는 이거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저런 기본적인 예제들이 있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필요하시면은 찾아서 드릴게요. 또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